네, 안녕하십니까. 덕꿀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오후입니다. 오늘 한우리 33,4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후엔 좀 빠지더니 오후에 조금 올라왔네요. 올라와서 마무리를 좀 했고, 오늘 영상은, 낮에 좀 찍게 됐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로이반트 CEO죠. 맥클라인이, 지난번 갑상선 데이터 발표를 하면서 진행을 했던, 투자사들을 상대로 진행을 했던, 업데이트 콜에 대한 스크립트를 제가 구글 번역기를 돌린 거고요. 이 구글 번역기를 돌린 거라서 조금 좀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참고를 해주시고, 일단은 그 슬라이드와 함께, 여기 슬라이드도 제가 같이 켜놨거든요. 이거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스테파니, 이게 사회자인가봐요. 스테파니라는 사람이. 스테파니, 그리고 오늘 오후 갑작스러운 연락에도 불구하고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투자자분들한테 하는 거죠.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 정오 미국 갑상선 학회 초록기 공개되었고, 학회에서 이제 발표할 내용이 공개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레이브스병 연구의 후속 데이터 발표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그 데이터 세트에는 정말 흥미로운 업데이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전화통화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라고 CEO가 얘기를 합니다. 자, 3번 슬라이드. 3번 슬라이드가 이제 이겁니다. 3번 슬라이드. 이게 뭐 80%의 환자에서 팔로우업을 했더니 반응률을 보였다. 바토콜리맙 치료에 대해서 6개월 동안 팔로우업을 했더니 80%의 환자가 반응을 보였고, 그 중에 50%, 17명이 8명이 ATD 항갑상선 약물을 프리 리미션 전혀 추가로 투약을 하지 않고 바토클리맙 치료에 끝을 냈다 하니까 전혀 6개월 동안 ATD도 투약을 안 하고 바토클리맙도 투약을 안 하고 꾸준한 질병 관해 결과가 관찰이 됐다라는 이 내용의 슬라이드입니다. 3번 슬라이드부터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메시지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질병 배경과 데이터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오늘 발표하는 데이터는 연구의 주요 부분인 24주 치료 기간의 데이터입니다. 약 1년 전에 발표를 했던 데이터입니다. 그 이후로 저희는 해당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을 6개월 동안 치료 중단 후에 추적 관찰해 왔습니다. 이 환자들은 이번 업데이트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동안 바토클리맙을 투여받지 않은 환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본 정말 놀라운 두 가지 사실은, 다시 말해서 치료 중단 추적 기간에 들어간 환자의 80%가 반응을 보였고, 치료를 중단한 지 6개월 후에도 치료에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치료 중단 추적 기간에 들어간 21명의 환자 중에서 17명은 치료를 받지 않는 지난 6개월 후에도 여전히 반응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질병을 수정하는 치료법, 그러니까 수정하는 치료법이라는 게 지금까지의 질병 치료법과는 다른, 지금까지의 질병 치료법은 ATD나 뭐 수술이나 그 방사성 요도법을 써서 치료하는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추가로 나왔다 있는 거예요. 지금 이는 질병을 수정하는 치료법으로서의 이 치료법 잠재력을 실제로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 그레이브스 환자의 치료 과정을 바꿨는데, 이들은 모두 전반적으로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연구에 들어갔고, 이제 그 환자 21명 중 17명, 즉 총 25명을 투약했는데 17명이 치료를 중단한 지 6개월 후에도 질병이 계속 통제가 되는, 질병이 계속 컨트롤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우 좋은 관해 데이터를 또 확인을 했습니다. 반응했던 17명의 반응자 중에서 거의 절반인 8명이 조절되는 동안 항갑상선제를 아예 중단을 했습니다. 즉, 이들은 단순히 반응자였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약물에 반응했을 뿐만 아니라 FcRn 저해제 치료를 중단한 6개월 후에도 항갑상선제를 꾸준히 복용을 추가로 하지 않고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매우 훌륭한 결과이며 두 가지 중요한 점, 즉 질병 변화 가능성과 매우 높은 관해율입니다. 그러니까 질병 변화 가능성이라는 거는 이제 질병이 진척이 없다. 이 환자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갑상선 약물로도 안 들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 있는 약은 항갑상선 약물인데, 항갑상선 약물이 전혀 들지가 않아서 고생을 하고 있던 환자들에 대한 질병 변화 가능성과 매우 높은 관해율이라고
이제 표현이 된 겁니다. 오늘 발표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그레이브스병에 대해 여러분께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레이브스병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기회와 아직 충족되지 않은 니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와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슬라이드 5의 배경 정보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5번이 뭐냐면요. 이거 그레이브스병의 원리를 나타내는 슬라이드네요. 슬라이드 5번. 그레이브스병은 갑상선을 공격하여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유발하는 자가 항체에 의해 발생하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정상적인 갑상선에서는 TSH가 갑상선을 활성화시키는 일종의 조절 주기가 있습니다. TSH는 갑상선 호르몬 수용체입니다.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을 생성을 하고 이 호르몬은 갑상선 기능 조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레이브스병 환자의 경우에는 자가항체가 갑상선을 공격해서 조절 기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T3와 T4라는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결국은 갑상선 기능 항진이 조절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슬라이드 6에는 수많은 그레이브스병 환자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6을 한번 볼까요? 슬라이드 6은 네, 이겁니다. 환자들의 비율을 나타낸 거네요. 이 프레젠테이션의 뒷부분에 전체 치료 체계가 나와 있지만 정말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1차 치료를 받은 이들 중 상당수는 항갑상선제로 조절이 되거나 수술적 갑상선 제거 또는 방사선 치료와 같은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는 항갑상선제로 조절이 되는데 안 되는 환자들이 한 20% 30%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잠시만요. 네, 하지만 진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선 상당수의 환자들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일부 환자들은 항갑상선제 치료를 유지할 수 없거나 또는 유지했다가 재발하거나 또는 항갑상선제 처음엔 조절이 됐는데 더 이상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 전체 그레이브스병 환자의 약 25에서 30%가 재발하거나 조절이 되지 않거나 불내성 항갑상선제를 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약이 생긴 거예요. 항갑상선제에 대해서. 재발을 다시 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조절이 안 되거나 조절이 됐다가도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항갑상선제가 들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33만 명의 만연한 그레이브스병 환자가 미국에서 조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3만 명 이제 로이반트에서 추정치로 잡은 거니까 아마 숫자가 좀 많이 잡은 걸 거예요. 대부분 이 정도는 아마 안 될 거라고 저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슬라이드 7에 있는 이 질환은 심각한 질병입니다. 슬라이드 7을 한번 볼까요? 이 슬라이드 7은 좀 부작용을 좀 나타낸 거네요. 갑상선 그레이브스병이 생겼을 때 추가로 나올 수 있는 합병증 같은 것들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질환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환자들은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그레이브스병 환자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전체 인구보다 약 2.5배 정도 높습니다. 자간전증에 걸릴 확률은 4배, 갑상선 암에 걸릴 확률은 7배나 더 높습니다. 따라서 이 질환은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개별적으로 치료받은 그레이브스병 환자는 갑상선 안구 질환, TED죠. TED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브스병 진단을 받은 환자의 약 40% 정도가 TED에 걸리며 그중 상당수는 시신경병증과 같은 시각기능 장애를 경험해서 실명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갑상선 폭풍, 타이로이드 스톰이라고 하는데 갑상선 폭풍과 같은 다른 심각한 합병증도 있는데 이는 그레이브스병으로 입원한 환자 중 일부에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망률을 높일 뿐 아니라 갑상선 암에 대한 재발 위험도 높습니다. 그레이브스병은 심각한 동반질환과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합니다. 슬라이드 8에서 볼 수 있듯이 슬라이드 8번이 뭐죠? 슬라이드 8번이네요. 네, 이거는 일단 간단한 편인데 어떤 편인지 한번 볼까요? 충족되지 않은 높은 니즈, 언맷 니즈라고 말하죠. 언맷 니즈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자의 25에서 30%는 기존 치료법으로는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자에게는 갑상선 약물 외에는 다른 2차 치료법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러한 조절되지 않는 환자를 위한 질병 조절 치료법도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조절이 되지 않으면 평생 병을 앓고 있거나 그냥 갑상선을 떼버려야 됩니다. 방금 살펴보았듯이
조절되지 않은 그레이브스병 환자는 심각한 합병증을 경험합니다. 위에 뭐 암도 있고 시신경병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6만 5천 명의 우발 환자와 조절되지 않지만 갑상선 절제술을 받지 않는 유병률이 매우 높은 환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좀 꺼려 한다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데이터로 넘어가서 슬라이드 10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10이 이거죠. 이거 투약 방법이나 이제 어떻게 임상을 진행했는지 진행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레이브스병 환자를 대상으로 바토클리마브를 투여한 이상 임상시험의 계획표를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 이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이 환자들은 활동성 그레이브스병 환자고 항갑상선제 치료에도 갑상선 기능의 항진증이 조절되지 않은 상태로 임상시험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ATD를 계속 먹어도 조절이 안 돼서 참 힘들어하는 치료법이 없던 환자들이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ATD로 치료되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임상은 여러 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ATD로 조절도 되고 다른 약물로 추가를 투여해서 조절이 되고 막 이런 임상들은 있는데 ATD로 안 드는 치료가 안 되는 환자들에 대한 임상은 이제 이뮤노반트가 처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제가 없던 사람이 치료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따지면 뭐 기존 치료제들은 나와 있지만 그 치료제가 안 들었기 때문에 그 환자들은 치료제가 없는 거거든요. 치료제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을 한 겁니다. 모든 치료 옵션에 반응하지 않은 환자들이었습니다. 24주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먼저 12주 동안은 고용량 바토클리마브를 투여하고 여기 나와 있는 진한색 칸칸이 된 680ml 바토클리마브 QWSC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위크 0주부터 12주까지 12주차 용량을 단계적으로 줄였습니다. 그 후 치료 중단 후 24주 동안 관찰 또는 추적 관찰을 받았습니다. 2024년에 저희가 제시한 데이터는 파란색 상자 왼쪽에 있는 24주 치료 기간의 데이터였습니다. 25명의 환자가 임상에 참여하여 24주간 투약을 받았는데 이 환자들은 저희가 이미 이전에 보고한 환자들입니다. 이 중에 21명은 이제 비치료 추적 관찰, 약물 투여를 안 하고 추적 관찰 기간에 들어갔고 오늘 발표할 데이터는 이 비치료 기간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바로 이 데이터입니다. 슬라이드 11 슬라이드가 이거죠. 이거 대상 환자들이 어떻게 성비는 어떤지 뭐 나이는 어떤지 뭐 인종은 어떤지 BMI 지수는 어떤지 FT3, FT4 호르몬 수치는 어떤지 트랩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여기는 이제 정상 수치에 대한 내용이고요. 상당히 높죠. 다 높습니다. 이 집단의 기본 특성은 ATD 사용에도 불구하고 통제되지 않는 집단의 대표성을 나타냅니다. 연령은 어느 정도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 40대였죠. 이 집단 여성 비율이 높습니다. 그레이브스병의 집단은 여성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원래 FT3, FT4 그리고 트랩의 수치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환자들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12번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자, 이거죠. 네, 이 결과 발표를 이제 하는 겁니다. 12번 슬라이드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중 일부는 작년에 발표한 데이터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지만 연구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5명의 조절되지 않은 그레이브스병 환자가 기준선에서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우선 치료 효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12주차 말에, 그러니까 12주차 말이라는 거는 680ml 고용량 이죠. 680ml에 이 25명 환자 중 20명은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 하한선보다 낮았고, 그러니까 80% 25명의 80%는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 상한보다 낮았고, 이 말은 갑상선 호르몬 수치 정상이 됐다는 얘기고, T3와 T4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의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정상화했으며 항갑상선제 용량은 기준선 수준과 같거나 그보다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20명의 환자는 ATD를 투여받지 않았거나 안아도 조절이 됐거나 또는 투여를 일부 했지만 용량을 평소 2.5mg을 쓰거든요. 2.5mg 정도만 투약했거나 그보다 낮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5명 중에 20명이 반응을 한 환자들 중에서 바토클리맙으로만 조절이 된 환자도 있고 ATD를 같이 동반해서 써서 조절이 된 환자도 있었다. 24주 차에는 단계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8명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전에도 언급했듯이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항-FcRn 항체 중 가장 깊은 IgG 억제 효과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 지금까지 존슨앤존슨이나 니포칼리맙, 존슨앤존슨의 니포칼리맙이나 아제넥스의 에플가티지모드 같은 그런 항-FcRn 항체 중에서 가장 깊은 IgG 억제 효과를 이뮤노반트가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용량 투여 시 반응률이 가장 좋았고 용량을 줄이는 동안 환자의 상태가 다소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용량을 줄이는 동안이라는 말은 여기서 존슨앤존슨, 아제넥스 너네들 오지마, 못 와, 이 말입니다. 다소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용량 줄이는 순간 이 줄였다는 말이 존슨앤존슨과 아제넥스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340ml를 투여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줄이는 순간 악화됐다. 그러니까 너네들 못 와, 이 말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전에 제시된 데이터에서는 25명 중 18명 중 일부는 12주차 효능, 12주차 효능이라는 거는 이제 고용량 투여 680mg 이뮤노반트만 할 수 있는 고용량 투여 효능에 비해 ATD 용량 일부는 늘려야 했습니다. 12주차 효능에 비해 12주차 효능이라는 바토클리맙을 이제 12주차 고용량을 투여를 했다는 거예요. 18명 중 일부는 ATD 용량을 늘려야 했다. 그러니까 일부는 아예 안 넣었는데 일부는 ATD 용량을 정상 수준까지 넣어야 됐다. 따라서 치료 용량을 줄이자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IMVT1402가 항-FcRn 항체 중 가장 깊은 IgG 억제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이 단락은 고용량 투여했더니 효과가 좋았는데 저용량 투여하자 ATD 용량을 늘려야 했다. 저용량을 투여했더니 ATD도 같이 투약을 했어야 됐다. 그러면 고용량일 때는 안 했던 환자들도 저용량일 때는 ATD를 병용했어야 됐다. 그 말은 고용량인 환자들은 IgG 억제 효과를 통해서 딥한 IgG 억제 효과가 나타났고 ATD를 안 놔도 되는 환자가 있었는데 저용량으로 바꾸자 효능이 줄어들어서 ATD를 같이 늘려야 했다. 그 말은 저용량은 환자의 상태를 조금 더 악화시켰다. 그 말은 존슨앤존슨, 아제넥스 너희들 진입해봤자 너넨 ATD 용량 같이 늘려야 돼. 이 얘기입니다. 우리밖에 못해. 우리 ATD 없이 치료하는 건 우리 약밖에 못할 거야 아마. 그 얘기입니다. 엄청난 자신감이죠. 오늘의 새로운 데이터는 정말 주목할 만한 효과인데 25명의 환자 중 18명이 24주차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약물을 끊은 지 24주가 지난 후입니다. 따라서 48주차에 이 환자들은 6개월 동안 약물을 끊었지만 데이터가 있는 21명의 환자 중에서 17명의 환자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48주차에 데이터가 있는 환자의 80%가 치료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잠시 후에 이 80%가 치료 반응을 보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꾸 이제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그레이브스병 약물 ATD를 투약을 하고도 치료가 안 된 환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환자들의 80%가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자들은 그레이브스병 약물이 없는 상황에서 이 바토클리맙 투여를 통해서 80%가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상당한 반응입니다. 상당한 반응. 언맷 니즈가 높은 수요의 약물인데 그 언맷 니즈를 많이 해결할 수 있는 80%의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잠시 후에 병태 생리학적 관점에서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연구 시작 시 조절되지 않았던 환자들이 얘기하네요. 바토클리맙을 중단한 지 6개월 후에도 치료에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 치료법의 질병 수정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치료 방법과는 아예 다른 방법이다. 그래서 그것은 훌륭한 데이터 포인트였습니다. 슬라이드 13이 뭐죠? 13 이거네요. 이거 갑상선 약물을 ATD 프리가 8명을 아예 ATD를 복용 안 한 환자 8명 그 17명 중에서요. 그 다음에 ATD를 2.5mm만 복용한 사람이 5명, ATD를 2.5mg 이상을 복용한 사람들이 4명. 이 표입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고 우리가 공개하는 또 다른 흥미로운 데이터 포인트는 17명의 반응자 중 절반 가까이가 약물 아예 없이 ATD 없이
바토클리맙도 투여를 아예 안 했죠. 6개월 동안은 아예 약물 없이 완전히 관해 상태. 따라서 17명의 환자 중 47%인 8명은 48주 차에 항갑상선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항갑상선을 아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연구 시작 시 항갑상선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48주 차에 조절이 되고 항갑상선을 사용하지 않은 환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환자들 약 30%, 29, 또 다른 5명의 환자는 2.5mg 정도의 낮은 항갑상선 약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 4분의 1 미만인 4명만이 2.5mg 이상의 항갑상선 사용했다. 자, 여기 뒷부분, 여기 내용은 뭐냐면요. 5명은 2.5mg의 ATD를 또 투여를 했고, 4명은 또 다른 4명은 2.5mg 이상의 ATD를 투여를 했다. 이 말은 지금 다음 임상에 기대하는 게 이거예요. 다음 임상, 지금 그레이브스병 임상 3상을 IMVT140이 아이메로 프로바트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고용량 600ml로 1년 54주를 넣는 거거든요. 1년의 약을 한 방에 이제 투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1년 동안 고용량으로 투여하는 투여군이 있어요. 이번 아이메로 프로바트 임상에. 그 투여군에서는 이제 이거를 기대하는 겁니다. ATD를 없애자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들 중에서 이제 17명 중에 8명은 다행히 약이 잘 들어서 항갑상선제도 투여를 안 했고, 그 중에 17명 중에 또 다른 5명은 2.5mg ATD를 투여를 했고, 또 다른 4명은 2.5mg 이상의 항갑상선 약물을 투여를 했는데, 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아이메로 프로바트의 임상에서는 고용량으로 꾸준히 때려버리기 때문에, 지금 바토클리맙은 340mg을 12주 차에 투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680mg 고용량으로 넣다가 지금 340mg으로 투여를 했는데 12주 차 때 용량을 팍 줄여서, 그것 때문에 이게 늘어난 거 아닌가? 라는 게 이제 아이메로 프로바트를 통해서 증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뮤노반트는 기대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고용량으로 아예 때려버리면 이런 ATD도 없애고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조절되지 않은 환자 집단에 대한 엄청난 관해 데이터는 질병을 수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환자에게 항갑상선을 사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용량을 아예 때려 넣어버리면 이것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슬라이드 14을 볼까요? 이거는 IgG는 그대로 처음에는 고용량 넣었을 때 IgG가 팍 떨어졌다가 저용량으로 바꾸자 IgG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IgG는 투여를 안 하니까 정상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트랩은 조금씩은 상승은 하지만 거의 IgG 회복률과는 차이를 계속 보이는, 더 큰 차이를 보이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슬라이드 14에서 이 질병의 개선 효과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데이터 포인트가 있는데, 사진이 얼마나 깨끗한지 보면 놀랍습니다. 예상하시겠지만 이 차트는 이 치료 기간 동안 치료 후에 IgG 수치를 기저선 대비, 그리고 트랩 대비, 그리고 치료 기간 중과 치료 후에 항갑상선 항체 수치를 보여줍니다. 보시는 것은 항FcRn 항체 수치에서 예상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고용량 치료 기간 동안에 IgG와 트랩 모두 빠르게 억제됩니다. 저용량 치료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수치가 다소 증가하지만, 여기 보시면 잘 보시면 IgG도 여기 보라색에서 하늘색으로 넘어가는 이 경계선이 있잖아요. 약물을 탁 줄이고 나서 IgG는 당연히 올라갔고, 트랩도 여기 변곡점이 살짝 있어요. 떨어지진 않고 살짝 올라가요, 위로. 그래서 다소 IgG 조절이 덜 이루어지고 항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다소 증가합니다. 그리고 치료 종료 후 추적 관찰 기간 동안에 예상했던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유일한 데이터 포인트는 48주차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이 곡선들은 아직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8주차에는 모든 환자들이 치료 전 정상 IgG 기준 수치로 돌아갔지만 트랩 수치는 낮은 상황을 유지했습니다. 즉, 이 환자들은 이전에는 트랩 수치가 높았지만 이제는 그레이브스병의 진행 과정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관해가 나타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트랩과 IgG가 연동이 될 줄 알았는데 IgG는 정상으로 회복한 반면 트랩 수치는 아직 낮아져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됐다. 따라서 여기서 유일한 데이터 포인트는 이거만 읽었고요. 좋아요. 몇 가지 더 말씀드리는 Q&A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Q&A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양이 너무 많아서 Q&A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15에 있는 내용 중 하나는 바토클리맙의 내약성이 임상시험에서 양호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이게 이제 내약성에 관한 얘기인데, 이거는 그 기존의 부작용에 있는 거 말고는
다른 데이터가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둘째 슬라이드 16에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1402 아이메로 프로바트 3상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 중이며 2건의 등록 연구와 2건의 등록 임상 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 논의할 파토클리맙 이상과 오늘 이 발표한 게 이상이었거든요. 이상과 하단에 있는 2건의 1402 임상시험 중 첫 번째 임상시험에 대한 계략도를 이 슬라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슬라이드입니다. 파토클리맙 이상이 위에 거고요. IMVT 1402 피보털 트라이얼이 이제 밑에 건데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밑에 쭉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파토클리맙 이상은 이 환자들의 치료 방식 측면에서 확실히 최적화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용량을 한번 줄였잖아요. 12주차에 용량을 680에서 340으로 한번 줄였기 때문에 완전히 최적화되지는 않았다. 환자들은 더 낮은 용량으로 투여량을 줄여야 했고 어쩔 수 없이 임상 설계가 그랬으니까 이는 실제로 반응률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제넥스 너네들은 하면 반응률 감소다 이놈들아 이 얘기입니다. 상단 그림에서 반응률 감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확인을 했죠. 3상 프로그램 하단에 있는 핵심 프로그램인 이 비상에서 동일한 관해 효과를 보이도록 설계한 환자 2군 환자에게도 1402 고용량 6개월 투여량을 명확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환자에게서 더 큰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겁니다. 이거 밑에 이거 52주 600ml 꾸준히 넣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402 등록 가능성이 있는 두 임상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이는 첫 번째 연구에 대한 계략도입니다. 또한 52주 치료군에서는 고용량 파토클리맙을 52주간 꾸준히 투여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심각하게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치료 환자에게서 더욱 큰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것입니다. 특히 관해 또는 완전 반응에 도달하기 어려운 환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환자들에게는 만성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계속 넣어도 질병이 계속 진행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사람은 꾸준히 관리해야 된다. 52주뿐만이 아니라 계속 넣어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연구에서도 장기 치료의 이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Q&A로 넘어가기 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짧은 발표였지만 이 데이터를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잠재력입니다. 저희는 이것이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최초 질병 조절 치료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첫째로 치료받은 환자 25명 중 18명이 24주차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약이 없던 25명이 25명 중 18명이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둘째, 추적 관찰한 지 21명 중 17명은 치료 종료 6개월 후에도 반응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이 없어서 놀라웠는데 이렇게 반응한 것도 놀라운데 그 중에 17명은 6개월 후에도 반응을 계속 유지했다. 이 반응자들의 관해율은 거의 50%에 달했으며 파토클리맙 투여 중단 6개월 후 17명 중 8명이 모든 약물을 중단해서 치료가 돼버렸다. 물론 향후에 재발할 수도 있지만 6개월까지는 치료가 다 돼버렸다. 그리고 저희는 핵심 프로그램 설계가 이상 임상에서 단계적으로 용량을 줄이는 것보다 지금 아이메로 프로바트로 진행하고 있는 600mg의 연속 투여를 통해서 효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두 임상 연구 모두 현재 환자 등록이 완료된 건 아니고요. 이게 등록이 진행 중이며 제가 기억으로는 이때 용어를 ongoing이라고 쓴 것 같아요. ongoing. 진행 중이며 2027년에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 데이터 생성을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러한 환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이점을 설명하고 그레이브스병 치료에 IMVT1402 아이메로 프로바트를 사용하는 데 대한 저희의 기대를 전 세계가 알아주길 바라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새벽에 갑자기 발표할 때 이제 뜬금포로 나와서 급하게 발표를 방송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설명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고용량 치료법으로 해봐야면 이제 알제넥스나 존슨앤존슨이랑 차별점이 확 나올 거다. 그리고 지금 어제 바이오헤이븐 주가가 확 떨어졌는데 바이오헤이븐 회사가 지금 집단 소송에 휘말리는 것 같거든요. 우리와 싸우고 있는 IgG 디그레이더와의 이슈가 아니고 다른 약물들이 있는데
BHV 7300인가랑 그 트리졸루맙 뭐 있어요. 아무튼 그런 약물 두 개가 있는, 저희랑은 상관없고요. 그 약물들이 있는데 그 약물들을 효능이 별로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게 발표를 해서 투자자들이 너무 손해를 봤다, 뭐 이런 내용의 집단 소송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좀 많이 떨어지던데, 뭐 저희랑 상관없는 내용이니까 뭐 무시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고용량 투여를 해봤을 때의 데이터가 좀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나와봐야 정확히 우리와의 경쟁 상대인지 아닌지가 좀 나올 것 같고, 그게 이제 이번 달 12일에 바이오헤이븐이 ATA 갑상선 학회에서 이제 발표가 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요. 아마 이론적으로는 한올이 우위입니다. IgG3를 감소하지 못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바이오헤이븐은.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우위인데 과연 결과가 뭐 나오는 게 있을지 한번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 하면은 이제 또 바토클리맙의 반사이익이 또 있을 수 있고요. 아이메로프루바트의 임상 결과가 더 기대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물론 2027년 결과 발표니까 시계열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만은 서서히 주가 반영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좀 왔다 갔다를 많이 하는데도 위에서 놀고 있어서 3만원대 초반이긴 하지만 좀 2만원대 중반이었을 때보다는 위에서 놀고 있어서 마음은 좀 편한데, 아무튼 끝까지 잘 모니터링 해 보시면서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예. 지금까지 방송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눌러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새로 오신 가족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환영하고요. 저와 끝까지 한올바이오파마 팔로우업 같이 하시면, 공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투자 판단을 제가 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은 여러분이 다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지,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슈퍼챗 슈퍼땡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보내주시면 감사히 좋은 곳에, 제가 도움이 될 만한 곳에, 저의 이 발표에 도움이 될 만한 곳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잘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제 Q&A 영상을 찍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